6월 미 고용이 다소 냉각돼 물가 진정이 이어지면 기준금리 인하가 대선 전에 단행될 가능성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생활비가 가장 비싼 지역 1위는 매사추세츠, 8위는 메릴랜드, 12위는 버지니아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저장 강박증에 시달리는 노년층이 늘어나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아와 어린이 사망률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2만 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나 카페인 알약 등을 과다 섭취에 생기는 카페인 중독 위험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6월 고용이 다소 냉각돼 물가 진정이 이어지면 기준금리 인하가 대선 전인 9월에 단행될 가능성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9월에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올해 단 한 번 인하에서 2번 인하로 다시 늘어날 여지도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의 6월 고용지표에서 호조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나 향후 냉각될 조짐도 동시에 보여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대선 전인 9월로 앞당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6월 실업률은 4.1%로 전달보다 0.1포인트 올라가 근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취업을 위해 나서는 노동력이 증가해 실업률이 다소 올라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 중시되는 6월의 일자리 증가는 20만 6천 개로 발표됐습니다. 이는 대폭 하향 수정된 5월의 21만 8천 개 증가보다 더 둔화된 것으로 통상적으로 호조로 평가되는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증가에 턱걸이한 겁니다. 연방노동부는 5월의 일자리 증가폭은 당초 27만 2천 개에서 이번에 21만 8천 개로 5만 4천 개 낮췄습니다. 또 4월의 일자리 증가는 당초 16만 5천 개에서 이번에 10만 8천 개로 5만 7천 개나 줄여 두 달 앞에 11만 1천 개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6월의 업종별 고용 상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 건설업은 2만 7천 명 늘린 반면에 제조업은 8천 명 줄여 12가 엇갈렸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 헬스케어가 여전히 가장 많은 4만 9천 명이나 증원했습니다. 소셜 지원에서도 3만 4천 명을 늘려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이어 도매업종 1만 4천 명, 재정활동 9천 명, 수송조장 7,300명, 레저 호텔 식당업종 7천 명, 정보업종 6천 명을 늘렸습니다. 반면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에서 1만 7천 명이나 줄였고 소매업종에서도 8,500명을 감원해 고용 냉각 우려를 낳았습니다. 6월 고용 호조를 유지시키는 데에는 정부 고용이 7만 명이나 늘려 결정적인 기여를 했는데 연방에서 5천 명, 주정부에서 2만 6천 명, 로컬 정부에서 3만 9천 명이나 대폭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고용지표에서 미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 시급은 전달보다 0.3%, 전년보다는 3.9% 올라 지난 4월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로 4% 아래로 낮아졌습니다. 6월의 고용이 가까스로 호조를 유지하면서도 향후 계속 냉각될 조짐을 보여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 9월로 앞당기게 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예측이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9월 18일 기준금리 첫 인하 가능성을 당초 50%대에서 72%로 높이고 올 한해 한 번이 아니라 12월에 한 번 더 모두 두 번 0.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제 분석가들의 다수는 연준은 항상 투자자들보다는 신중하고 느리게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고용 냉각과 물가 진정의 낙폭이 크지 않으면 대선 이후로 넘길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앞으로 7월 26일 발표되는 연준 선후의 6월 PCE 물가지수와 8월 2일 나올 7월 고용지표에서 물가가 대폭 진정되는 동시에 고용이 10만 개 아래로 급속 냉각되면 기준금리 첫 인하를 9월 18일로 앞당기고 그럴 경우 12월에 한 번 더 내려 올해 한 번에서 두 번 인하로 바꾸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생활비가 가장 비싼 지역 1위는 매사추세츠, 2위는 하와이, 3위는 캘리포니아, 4위 뉴욕, 5위 서부 워싱턴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선 메릴랜드가 8위, 버지니아는 12위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급등한 생활비는 미 전역에서 대폭 올라갔으나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주거비와 유틸리티, 식료품, 의료비, 교통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독신을 기준으로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지역 15개 주를 MIT 대학이 산정한 결과 1위는 보스턴에 있는 매사추세츠로 5만 8천 달러나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하와이로 독신일 경우에도 연간 5만 6,841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3위는 캘리포니아로 5만 6,825달러를 들이고 있습니다. 4위는 뉴욕으로 독신 생활비가 연 5만 5,878달러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5위는 서부 워싱턴주로 5만 3,242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6위는 콜로라도로 5만 1,644달러의 독신 생활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위는 뉴저지로 독신일지라도 한 해에 5만 1,504달러의 생활비를 쓰고 있습니다. 8위는 메릴랜드로 독신 생활비가 연간 5만 1,460달러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웃 버지니아는 12위를 기록했는데 독신 생활비가 연간으로 4만 9,973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위 조지아는 4만 8,448달러의 독신 연 생활비를 쓰고 있습니다. 생활비 중에 역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거비로 중위 주거비는 미 전국 평균이 연 17,000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도시들을 비롯한 물가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에는 주거비가 2배나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식료품 가격에서도 가장 비싼 지역과 가장 싼 지역에서 2,000달러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금에서도 1,500달러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비가 비싼 지역에서는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어도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MIT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패스트푸드점 최저임금은 최근 20달러로 올랐지만 이 지역의 독신 기본 생활인 27달러 32센트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저장강박증에 시달리는 노년층이 증가해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장강박증은 강박장애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보관하는 증상인데 물건을 모아 쌓아두지 않으면 불안하고 불쾌한 감정까지 느끼게 되는 정신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미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저장강박증은 가치가 없는 물건을 버리는데 극도로 어려움을 겪어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 특징이며 시간이 지나며 쌓인 물건은 생활 공간을 위협하게 됩니다. 물건을 쌓아두는 홀딩의 종류에는 애완동물을 지나치게 많이 키우거나 불필요하고 과도한 쇼핑을 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인구의 약 2%와 70세 이상의 6%가 이 질환을 겪고 있으며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에 미약하게 시작된 경우 나이가 들며 악화됩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 강박장애가 특히 노년층에서 잘 발병하며 이로 인해 집안의 어수선함,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치매, 정신분열증, 강박장애, 자폐증 등 수많은 신경정신질환과 함께 발생될 수 있습니다. 쌓아둔 물건으로 어지러운 공간에서 생활할 경우 넘어짐 사고와 사회적 고립, 영양실조를 포함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일 때 구조나 탈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패한 음식이나 애완동물 배설물은 전염병의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러한 장애를 지원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강박장애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노년층과 응급구조대원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인식 캠페인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의료보험 및 의료급여 서비스센터와 협력해 강박장애에 대한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장애의 진단 기준에는 다른 사람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버리거나 양도하는데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물건을 버리는 것에 고통을 느끼거나 생활 공간이 어지럽고 용도에 맞지 않는 소지품이 쌓여 있는 것 등이 있습니다. 평소 강박적인 구매 습관이 있거나 가족 중 같은 장애가 있는 경우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 변화가 있다면 저장강박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질환은 정리를 강제로 시키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다양한 유형의 심리치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장애를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부끄러움을 느껴 치료를 받지 못해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장강박증을 겪고 있다면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사를 하고 작은 목표를 가지고 정리를 시작해야 하며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심리교육,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면담, 인지치료 등을 통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 남용 및 정신건강 서비스 관리국의 전국 상담 한라인인
800-622-4357에서 지원 및 치료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미국의 어린이 사망률이 호주, 캐나다, 일본, 유럽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 총기 사망, 자살, 마약 등이 그 주요 원인으로 꼽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유아와 어린이 사망률이 타 선진국에 비해 눈에 띄게 높은 것으로 소아과 저널 자마 피디아트릭스가 발표했습니다. 1999년부터 2019년까지 호주, 캐나다, 일본, 유럽 등 16개국의 19세 미만의 아동 평균 사망률과 미국의 아동 평균 사망률을 계산해 분석해 본 결과 연간 2만 명의 소아 어린이들이 더 많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세에서 19세의 초과 사망자 비율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2009년 27.5%에서 2019년 35.8%로 증가했습니다. 1세에서 4세의 유아는 7.5%, 5세에서 9세는 3.9%, 10세에서 14세는 5.8%, 15세에서 19세는 26.2%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1세 미만의 유아가 예상치 못하고 사망하는 SIDS의 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2,500명의 아기가 SIDS로 사망합니다. 이러한 사망은 종종 학대나 방치와 관련이 있으며 어린이를 폭력적으로 흔들거나 징계하여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포함된다고 연구자 울프는 말했습니다. SIDS 이외의 주요 원인으로는 총기 살인, 자살, 마약 사용 등이 꼽혔습니다. 공동연구자 울프는 총기 접근성과 자살률이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야기할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를 특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총기 살인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이라 일컬으며 미국은 세계에서 총기 소유율이 가장 높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살의 경우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0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망률이 62% 증가해 초과 사망률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오피오이드 마약 확산도 높은 소아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작년에 발표된 소아 연구에 따르면 펜타닐로 인한 소아 사망률은 2013년부터 2021년 사이에 3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예일의대 소아과 및 공중보건조 교수인 줄리 게이더는 펜타닐로 인해 발생한 사망 사례의 상당수는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에게서 발생했다며 정부 차원에서 하루빨리 소아 및 어린이 사망에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또한 10세에서 19세 연령대에서는 사망자의 61%가 남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아침에 향긋한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전미커피협회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하루 평균 최소 3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카페인을 적당히 마시면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과다 섭취하면 불면증, 불안감, 메스꺼움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중독 시에는 신경과민, 근육경련 등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카페인 알약 등을 과다 섭취해 생기는 카페인 중독, 안혜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현대인들은 주로 향긋한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또는 카페인 알약을 통해 카페인을 섭취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내성은 다르지만 체내에 함유할 수 있는 카페인의 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은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했다는 일반적인 신호로 체내 카페인 수치가 높을 때 발생합니다. 호흡 곤란 및 발작과 같은 불쾌하고 심각한 증상의 스펙트럼도 만듭니다. 카페인 중독으로 심하면 사망하기도 해 나에게 괜찮은 카페인 양 이하로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카페인 중독은 에스프레소를 너무 많이 마셔서 생기는 두통, 그 이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건강한 성인의 경우 매일 400mg 이하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커피 4잔 또는 5잔에 해당하는 겁니다. 카페인 중독의 더 해로운 영향은 1200mg, 약 12잔 분량의 커피를 마셨을 때 나타납니다. 누가 커피를 12잔이나 마시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에너지 드링크나 일반 드링크에도 카페인이 다량 포함되어 있으며 무분별한 고용량 카페인 알약 중복 복용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카페인 알약은 FDA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브랜드마다 복용량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카페인 알약은 약 300mg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알약을 복용하는 것은 이미 카페인 권장 섭취량인 400mg을 초과하게 됩니다. 카페인의 각성 효과가 정상적인 심장 박동을 방해하여 비정상적인 심장 박동과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을 과다 복용한 사람들은 구토와 설사 같은 위장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커피는 배뇨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카페인을 심하게, 과도하게 섭취한 사람들은 필수 미네랄, 특히 칼륨을 배출할 위험이 있습니다. 칼륨 수치가 낮거나 저칼륨 혈증은 마비될 정도로 근육을 손상시키고 약해진 호흡 근육으로 인해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 중독 증상 중 상당수는 불안, 환각, 편두통, 뇌 부종 및 발작 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카페인 과다 복용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의사들이 혈액 투석을 사용하여 혈액에서 카페인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매일 얼마나 많은 카페인을 섭취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해 커피뿐 아니라 탄산음료, 녹차, 카카오와 같은 제품에도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음을 잊지 말고 카페인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